이거 있나 보다. 누가 단위 갖다 뒀나 보네. 어이. 네, 네. 아, 이 생물책이랑 같이 온 거예요. 아니 나 생물책도 안 받고 이것도 못 받았어. 네, 이거 파일 올려놓을게요. 파일 올려. 아유, 어이, 야, 이게. 자, 봅시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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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소리. 요 책상 안 치게 잠깐만 이거 신경 써주세요. 치면 이거 이렇게. 자, 보자. 자,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다, 일곱, 아홉, 열, 열한, 열세. 그렇구나. 퀴즈 다 안 봤죠? 퀴즈 2명 안 봤죠?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앞에 컵들. 그 퀴즈 안 봤어요? 그래, 알았어요. 자, 어디 봅시다. 어쨌건. 자, 오늘은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대 나눠준 그 교재 이유인데 교재 페이지로는 13페이지인데 교재 당장 없어도 오늘은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계속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그림들은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림을 외워야 돼서 계속 그려야 되니까 필기를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은 그림을 외우질 않으면 지식이 하나도 남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필기할 거 준비하시고 봅니다잉.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체, 기체, 액체, 고체는 알죠. 근데 그 중에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구조에 규칙성이 없는 걸 뜻해요. 그래서 당연히 고체니까 그 고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예를 들면 원자들일 수도 있고 이온일 수도 있고 분자들일 수도 있는데 걔들이 고체를 만들었을 때 아주 제멋대로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런 고체를 비결정성 고체라고 해요. 그럼 저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고체 결정들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느냐? 네, 생각보다 억수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유리예요. 유리는 고체죠, 그렇죠? 만들었을 때 딱딱하잖아요. 근데 유리 내부에 그 구성 성분들은 이제 주로 실리콘, 산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약간의 알칼리 금속들이 들어 있는데 얘들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랜덤하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다 투명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의 조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약간씩 다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상 불규칙적인 게 공부하기 쉽겠어요? 규칙적인 게 공부하기 쉽겠어요? 그나마 규칙적인 게 공부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결정성 고체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냥 비결정성 고체다라는 말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비결정성 고체에 반대된다라고 할까? 그럼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결정성 고체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면 규칙적 구조를 갖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는 이렇게 이제 규칙적 구조를 갖는 결정성 고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결정성 고체에서 하나 알아둘 거 뭐부터 해볼까? 1. 영어 표현으로는 유니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니셀. 자, 유니셀.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단위 세포 이렇게 번역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반복되는 단위예요. 지우게 되겠어. 그래서 뭔가가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단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를 우리가 단위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면 단위는 단위인데 어떤 단위라고 했냐면 가상적인이라고 했죠. 그럼 가상적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거고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자, 보통 우리가 고체 물질이라고 하면 전부 다 3차원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냥 3차원을 지금 바로 그리긴 좀 그러니까 가상적인 2차원 결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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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공을 이렇게 배열을 배치를 해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진짜로 빨간색 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바둑돌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원자라고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쨌건 똑같은 녀석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확장돼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자꾸 이 안에서 뭔가 규칙이 찾아지죠. 규칙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규칙적으로 뭔가 배열이 된 것을 인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자, 지금 요 구획은 자 진짜 있는 거예요, 가상적인 거예요? 가상적인 거예요. 그냥 인간이 가상적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빨간 공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뿐인데도 그냥 사람은 요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붙어서 반복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유니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유닛셀 이제 귀찮으니까 앞으로 그냥 UC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단위세포를 앞으로 이제 UC 이렇게 쓸 건데, 이게 유닛셀에서 유닛셀이 가져야 되는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만족해야지 이게 유닛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써드리는 이 유닛셀이 두 가지 특징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유닛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유닛셀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서로 점, 선, 면을 공유합니다. 유닛셀끼리는, 그러니까 물론 가상적으로 정해진 아주 기하학적인 구조일 뿐인데, 그렇게 정해놓은 기하학적 구조는 서로 점과 선과 면을 반드시 공유해야 돼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점, 선, 면을 공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평행이동 만으로 서로 겹쳐집니다. 유닛셀이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정의된 유닛셀들끼리는 평행이동을 했을 때 완전히 같아져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란색으로 정해놓은 이 유닛셀은, 자 보세요. 이 유닛셀하고 이 유닛셀이, 잘 보세요. 자, 점과 선을 공유하죠. 지금은 이제 2차원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면은 안 나타나겠지만 3차원까지 고려하면 면까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유닛셀을 이렇게 정의하면 얘하고 얘 꼭지점 공유하죠. 그 다음에 선분 공유하죠. 뭐 3차원이라고 하면 면까지 다 공유하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 얘를 가상적으로 평행이동, 무슨 이동? 평행이동을 딱 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가 유닛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성격만 만족하면 유닛셀이 되기 때문에, 유닛셀은 한 가지 방식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내 맘대로 아주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특징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특징만 만족한다고 하면 경우의 수가 이것만 있을까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유닛셀은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 특징만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어떻게 또 유니셀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요것 또한 유니셀이겠죠. 맞나요? 이것도 유니셀이에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그 다음 공이 뭐 여기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 유니셀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혹은 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또 다음 유니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점선 면을 공유하죠.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유니셀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유니셀을 이 경우 어떻게 한번 적어볼까? 유니셀을 조금 더 그려볼까요? 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히. 자, 계속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데 이때 만약 유니셀을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 내가 유니셀이다 라고 하면 이건 유니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유니셀이 안 되겠죠. 왜 유니셀이 안 되냐면요, 만약에 얘를 점선면이 다 공유하게 또 다른 유니셀을 잡는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얘랑 똑같게 일치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안 된다? 유니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셀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특징.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고, 오직 평행이동. 회전이동이나 대칭이동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오직 평행이동으로만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유니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니셀은 결정이 정해져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레티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격자인데, 격자는 바로 앞서 정해진 유니셀이 배열된 방식이에요. 요걸 레티스라고 해요. 자, 봅시다. 유니셀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 유니셀이 한 기준을 요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 유니셀이 어떻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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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유니셀이 반복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유니셀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유니셀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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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겠죠. 요걸 하나 유니셀이라고 한다면, 즉 유니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유니셀이 반복되는 방식이 달라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유니셀이 어떻게 반복되느냐의 그 방식을 레티스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레티스라고 하는 개념은 좀 어려워요. 실제로는 이제 아주 수학적인 개념이어서 지금 수준에서는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격자라는 표현이 있다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결정각 같은 거를 배우시게 되면 뭐 배울 일이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물리학과나 화학과를 가게 되면 그 엑스레이 결정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실제로 여기인 유니셀하고 여기 있는 레티스라고 하는 게 아주 수학적으로 정의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레티스와 저 유니셀을 수학적으로 결합시켰을 때 전체적인 그 결정 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배워보시고, 뭐 여하튼 지금은 이런 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라 해볼 거냐면 1, 2, 3, 자, 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주나요?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물이 먹었지? 자, 세 번째는 뭘 하나 해볼 거냐면요. 세 번째는 그 브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렉스 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XRD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내 전공인데 이제 엑스레이 디프랙션이라고 하는 그 테크닉이 있어요. 그 뭐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할수록 아는 게 더 많아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 자연과학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결된 학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완결이 돼서 거의 그 자체로 완벽해요. 완벽해서 이제 더 이상 그쪽을 연구하지 않는 학문 체계가 몇 개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기화학이에요. 유기화학은 거의 뭐 연구가 완결됐어요. 한 80% 이상 완결이 됐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좀 걱정되는 점은 석유 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사실 또 유기화학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가 된 건 맞지만 나중에 어디에 아주 강력하게 응용이 되죠? 바로 석유화학 산업에 유기화학이 아주 강력하게 응용되거든요. 왜죠? 석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사용해요? 땔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석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쓰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옷. 옷에 그 합성섬유라고 하는 것을 다 어디서 만들어내죠? 석유에서 그 원사를 뽑아내요.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식품, 우리 먹는 음식에도 석유가 원재료인 게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석유라고 하는 건 엄청난 탄소하고 수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유기화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원하는 새로운 탄소 수소 구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 이제 유기화학이나 혹은 산업공학은 그 석유라고 하는 것에서 이 원천 물질로 이렇게 뭔가 바꾸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거의 완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내가 어떤 유기화학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만약 곧 석유가 이제 고갈돼 버리면 인간은 이제 섬유나 의약품이나 식품을 어디서 추출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석유가 고갈됐어요. 그럼 어디서 그걸 해야 되겠어요? 바로 식물이요. 식물도 탄소 수소 많잖아요. 그럼 식물에서, 그러니까 진짜 나무 잘라가지고 거기서 석유 비슷한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석유가 아니고 나무를 잘라서 거기서 이제 뭐 합성섬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와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쪽은 전혀 연구가 돼 있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석유 자원이 고갈돼 버리면 아마 그쪽 식물로부터 이 대단히 화학 산업을 연결하는 어떤 테크닉들이 필요할 텐데 그걸 연구하는 게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사람이야 닥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은 뭐 석유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은 전혀 시도가 되지 않지만 여하튼 유기화학이 완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완벽하게 완성돼 있어서 더 이상 연구하지 않는 학문 바로 연력학이에요. 뭐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이런 거 있죠. 완전히 완결돼 있어요. 아무도 연력학은 연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연구된 학문 바로 XRD예요. 그래서 XRD는 이미 19세기에 연구가 끝났어요. 19세기에 라우에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테크닉을 완벽하게 확립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XRD를 배우시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거 뭐 수학이야? 뭐 이럴 거예요. 이게 화학과에서 배우는 XRD인데 이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계속 수식만 전개해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XRD라고 하는 건 이게 라우에라고 하는 수학자가 확립을 해 놓은 거라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그 19세기에 완성이 돼 있어서 얘가 굉장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량이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계산해주는 그 프로그램 패키지가 잘 개발돼 있어서 요즘은 어느 수준이냐면 실험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딱 얻잖아요. 그거를 바로 데이터를 바로 프로그래밍으로 돌리면 원하는 어떤 모든 실험 결과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XRD는 완벽하게 확립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얘는 뭐냐? 결정 등의 규칙적 구조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뭐 수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얘기는 좀 빼긴 할게요. 근데 이것을 분석하는 방식이 좀 컴플렉스합니다. 왜냐? 이거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바로 라우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라서 이게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계산이 막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서 보통 사람은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해석해 놓은 방식을. 그러니까 해석은 완벽한데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 브래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영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부자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이 둘이가 고체 결정을 연구하고 라우에의 저 결정학을 공부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가정을 하면 굉장히 단순해지네 하면서 아주 쉬운 해석 방법을 만든 거예요. 즉 라우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수학적인 토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계산이 좀 줄어든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브래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첫 번째 1, 결정 내에 가상적인 레티스 플레인을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레티스 플레인이라고 원래 영어로도 쓰고요. 그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요, 격자 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티스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해놓은 유닛셀에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했죠. 근데 유닛셀도 가상적인 거고, 그럼 유닛셀이 가상적이니까 그걸 반복시키는 패턴인 레티스도 가짜고, 그럼 그 레티스를 가지고 무슨 플레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가짜인 거예요. 그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러니까 레티스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라우에의 계산이 확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업적으로 이 두 명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벨상이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뭐 준달 체계도 그렇고 아니면 옥스토비 체계도 그렇고 이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도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간단한 계산식 하나 계산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이게 이제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 레티스 플레이는 어떤 하나의 면이 아니에요. 이제 말 자체를 이렇게 써놔서 무슨 하나의 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면이 아니라 하나의 면이 아니라 동일한 성격을 보이는 면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격이 달라지면 다른 레티스 플레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즉 동일한 성격을 갖는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그 패턴들을 모아서 격자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래그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정한 레티스 플레인 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결정 구조를 해석할 수 있다. 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운동량 이런 거 있어요? 운동량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운동량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세상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있잖아.
꽃 있어요? 꽃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운동량이 있냐고? 없죠. 무슨 말이냐면 달 뒤편 어딘가를 가면 운동량이 뭐 안녕 이러면서 이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왔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동량 이런 것도 이게 가짜라고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이런 게 없다고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서 이런 언어를 운동량이라는 말을 가정을 하면 이런 생각을 가정을 하면 우주선 같은 걸 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레티스 플레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 없는 건데 이걸 가정을 하면 이거 굉장한 힘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인간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을 얻는데 생각으로부터 많은 힘을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교재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재 없어도 그냥 내가 그릴 거니까.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17페이지에 거기 그림이 하나가 있을 거거든요. 예, 요걸 내가 조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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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왜 이렇게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각별한 사이예요? 둘이 각별한 사이. 근데 둘이 닮았는데요, 지금? 외모가? 형제예요? 쌍둥이에요? 둘이 이렇게 닮았어요? 우리 오빠 이름은? 저요? 저 김승희. 승춘이? 승춘이라고요? 네. 승춘이. 언니 이름 뭐였더라? 조민선. 민선이 승춘이. 그렇구나. 승춘아. 민선이 미워해요? 아니.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부산과학고에서 몇 커플 나왔다고 얘기해줬죠? 2커플 나왔다고 얘기해줬죠? 나왔죠. 커플이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왜 그래? 왜 억울한 거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억울한 거야? 자, 봅시다. 얘가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한정. 그래도 이제 당연히 무한정.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원자라고 해도 상관없고 분자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죠? 규칙적이죠? 그냥 규칙적으로 어떤 녀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진실일 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브래그라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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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요렇게 여기 잘 보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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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간격에 가상적인 면을 하나 만들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선으로 그려진 건데 여기에 3차원적으로 이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면 그걸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의 여기 약간 지울게요. 약간 지울게요. 바로 등간격으로 가정하는 어떤 면을 하나 뭐냐면은 가정을 해요. 그럼 이게 등간격으로 만들어지고 면마다 조성이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면을 가정할 때 이런 면을 하나 가정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면을 가정하면 이거는 이 면하고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첫 번째 어떤 면을 하나 정했을 때 등간격으로 조성이 같은 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등간격으로 조성이 같은 면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서 이 등간격인 이 등간격인 이러한 면들의 반복 방식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격자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격자면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는 이 패턴 전체를 격자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격자면은 역시나 유니셀처럼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격자면을 또 잡을 수도 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패턴을 정한 다음 여기가 격자면의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여기가 격자면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건 격자면을 하나 딱 잡고 여기다가 자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겁니다. 자 그럼 엑스레이 발생 장치에서 엑스레이가 튀어나올 텐데 엑스레이가 어디서 튀어나올 거예요? 엑스레이는 아무렇게나 다 튀어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엑스레이는 아무 방향으로 다 튀어나온다.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엑스레이 하나하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엑스레이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모든 방향으로 다 튀어나오고 모든 방향으로 다 튀어나온 엑스레이가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어디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어디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사방팔방 다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책상 면이 있는데 책상 면에다가 좁쌀이죠, 좁쌀을 한 뭉치를 들고 책상 면에다가 비스듬히 한번 딱 때려봐요. 그러면 좁쌀이 우리 주인님께서 날 던지셨으니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야겠다 설마 그러겠어요? 그냥 아닐 거 아니에요. 좁쌀을 이렇게 확 던지면 사방팔방으로 날아갔다가 튕겨나가서 어디로 가요? 사방팔방으로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 실험을 하면 엑스레이는 사방팔방으로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저 많은 데이터 중에 저 많은 그 튕겨나오는 엑스레이 데이터 중에 어떤 걸 선택적으로 분석해야 되냐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엑스레이 발생 장치로부터 기준이 되는 어떤 점을 하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 발생 장치가 여기에 보시다시피 격자면 혹은 이 고체 결정에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닿는 어떤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치에 대해서 어떤 각도가 생기겠죠? 각도? 보세요. 그럼 이 각도가 생길 때 이 각도와 똑같은 방향, 똑같은 각도로 반사되는 방향에 여기에 뭐를 들이댄다? 검출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엑스레이는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가고요.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오고요. 튕겨나갈 때도 이리 다 막 사방팔방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어디만 디텍터를 들이대서 측정을 하냐면 이 엑스레이 소스로부터 나온 이 부분부터 이 데이터가 닿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각도의 같은 방향으로만 디텍터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기하학을 이용하면 이 방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 디텍터를 저렇게 세팅을 한다. 명심할 거는 엑스레이가 꼭 이 방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방향으로 다 튀어나와야겠어요. 다 튀어나오는데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은 방향에만 디텍터를 들이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주 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튀어나온 엑스레이가 만약 그 다음 격자면을 또 비슷하게 때린다. 그 다음 격자면을 비슷하게 때린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입사하는 엑스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반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회절이거든요. 이게 회절이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반사 혹은 회절되는 뭐 반사광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회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사되고 반사되는 이 빗다발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게 어떤 격자면의 한 위치에서 반사된 회절광과 그 다음 면에서 회절된 회절광 요 사이에 뭐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뭐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경로차가 나타나게 되죠. 보이세요? 경로차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경로차가 여기서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 시타라고 했죠. 시타. 그리고 유니셀의 등 간격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등 간격인 면을 여기서 보통 뭐로 길이로 잡냐면 D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D를 이제 뭐냐면은 영어 표현으로는 레티스 스페이싱이라고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격자 간격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그러면 이 D가 레티스 면을 정할 때 항상 등 간격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여기를 D로 정해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되겠습니까? D가 되겠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여기를 수직으로 잡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C타면은 여기도 C타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경로차라고 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요만큼이 바로 D 사인 시타가 될 거다 이런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D 사인 시타인 부분이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총 경로차가 어떻게 될 거냐? D 사인 시타의 아마 2배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재밌게도 이제 이 엑스레이 소스에 이 물질에 닿는 각도를 시타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시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시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엑스레이 소스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20도 정도 돼 보이잖아요. 20도가 아니라 뭐 30도, 뭐 40도, 50도, 뭐 20도, 8도, 7도, 9도.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각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이 디텍터도 같은 각도로 왔다 갔다 하게 기계를 딱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디텍터에서 측정되는 패턴이 아주 이상하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그래서 어떻게 된다? 특정 각도 시타들에서 디텍터의 시그널이 때론 보강, 때론 상쇄로 나타나요. 보강이 되고 상쇄가 나타난다는 건 어떨 때는 디텍터에 엑스레이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측정되고 어떤 각도에서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게 측정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 각도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 들어오는 빛의 강도가 셌다 약했다 셌다 약했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내부 이런 물질들의 배열 패턴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라우에라는 사람은 격자면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완전히 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한 반면 이 브레그라는 사람은 이 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 보강 간섭과 산쇄 간섭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보강 간섭의 경우 이제 이런 수리적 관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ED 사인 시타. 자, 이게 아까 뭐였죠? 경로차였죠? 가 n 램다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램다가 뭐죠? 램다 바로 사용한 엑스레이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n은 1, 2, 3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경로차에 들어온 엑스레이 파장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경로차 안에 엑스레이 파장이 자연수 개수만큼 들어오면 여기서 최종 디텍트에서 보안 간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만 요 수식만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외우고 시험 문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저거랑 비슷한 식 중에 그 뭐가 있냐면 EELS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EELS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뱀장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EELS라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때는 또 수식이 비슷해요. 그때는 D 사인 시타는 N 람다라는 또 수식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배웠는데 또 선생님이 바뀌어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엑스레이와 관련된 브레그 법칙에서는 이 D 사인 시타가 N 람다가 된다 라는 거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림 이제 이해할 것도 없고요. 그냥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지운다. 자, 그럼 이제 줌달책에서 나오는 수준의 문제는 이래요. 거기 보시면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줌달책 예제 10.1이 나오거든요. 자, 브레그 방정식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파장이 1.54 옹스트롬인 엑스레이를 썼대요. 자, 그래서 뭔가를 분석했는데 알루미늄 결정을 분석했대요. 근데 알루미늄 이런 말은 여기서 문제 풀 때 전혀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뭔가를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각도 시타 19.3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답니다. 자, 이때 n을 1로 가정하고요. 바로 이 D 스페이싱을 구해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진짜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 알겠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서 이 D 사인 시타가 N 람다인데 뭘 구하라고요? 이 D 스페이싱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D는 N 람다 한 다음에 2 사인 시타. 그런 다음 어떻게 되느냐? N에다가 1 넣으시고 람다 자리에다가 1.54 옹스트롬 넣고 2 곱하기 사인 시타 자리에 뭐 넣어요? 19.3도를 넣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톡톡톡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때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운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수 없으면 된통 당할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뭘까요? 진짜요. 이거 재수 없으면요 완전 진짜 미치고 폴짝 튈 함정이 여기서 있어요. 진짜로. 무슨 함정이 있을까요? 단위? 어? 세타가 얘가? 바로 여러분 계산기 체계예요. 계산기 체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각도죠. 각도가 무슨 각도가 있고 무슨 각도가 있죠? 레디언이 있고 그냥 도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산기 있죠. 계산기 처음 세팅에 따라서 여러분 계산기의 각도가 레디언으로 되어 있는 계산기가 있고요. 도로 되어 있는 계산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도에다가 도로 계산되어 있는 레디언으로 넣거나 반대로 넣으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그런데 이 여러분 계산기의 각도 설정 바꿀 수 있어요. 레디언으로 도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근데 이거를 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산기마다 방식이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카시오나 샤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종 치시고 그 기종과 관련된 그 뭐냐면은 이거 뭐 설정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계산기에 이렇게 한번 쳐봐요. 계산기에 사인 30이라고 쳐봐요. 계산기에는 이게 이게 안 쳐도 되거든요. 사인 30 이렇게 쳐봐요. 엔터 쳤는데 만약에 0.5 나왔다. 그러면 각도가 뭐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인 2분의 파이 이게 예를 들면 30도니까 6분의 파이 맞나?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0.5가 됐다. 그러면 내 계산기는 뭐로 세팅된 거야? 레디언으로 세팅된 거라고. 그걸 확인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계산기가 도로 세팅돼 있으면 바로 19.3이라고 쓰면 되고요. 레디언으로 바꿔 있으면 이거 어떻게 바꿔? 뭐 파이 나누고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가지고 넣어야 돼. 아니면은 완전 낭패를 본다. 알겠죠? 완전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게 그만큼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계산기를 쓰게 하는 거라고 했죠? 출제자가 편하라고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라고 계산기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를 쓰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쓰게 되면 이 계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이거 쓸 수 있으면 되고요. 내 계산기 도시인지 레디언인지 그건 꼭 확인하세요. 됐죠? 오케이, 됐다. 왜요? 이게 둘이 이게 그 뭐 약간의 그런 거에도 이렇게 둘이 행복해하네요. 그래요? 다른 서비스도 그래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뭐가요? 이게 둘이 이렇게 다른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막 흐뭇해하냐고요? 사귀니까 그렇지. 그래요?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말을 하면 그 끝에 이렇게 둘이 갑자기 행복 이렇게 해주는 거 같아서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러냐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좀 유난히 내 수업 시간에 유난히 더 그런 것 같다고요? 이상하네. 내가 그래? 내가 연쇄 사랑반가? 내가 왜 이게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은재는 뭐 사귀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요. 어? 저 지원이 어때요? 그건 안 돼. 그래? 성원이 있잖아. 성원이가 있다고요? 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뭐 사실 내가 나의 고등학교 때 최고의 바람은 뭐였냐면요.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서울대를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최고의 목적은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는 거였어요. 근데 당연히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당연히 실패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귀는 커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 왜냐면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이룬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때 또 뭐 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뭘 안 해볼까? 아까 유니셀, 브레그복.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잠깐 줄게요. 자, 이제 브레그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준달책에 살짝 언급되는 건 이게 이제 그 뭐냐 하이탑에도 약간 언급이 되는 건데 요겁니다. 네 번째 결정의 화학적 종류가 좀 있어요. 결정의 화학적인 종류를 좀 나누어요. 그러니까 규칙적 구조를 갖는 결정의 화학적인 성격을 조금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 내부 구성 성분 이 화학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느냐와 그것을 XRD로 구조를 결정하는 건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정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구성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구성 성분들이 이 안에서 공유결합 할 수도 있고 이온 결합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이상한 걸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결합을 하느냐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자, 엑스레이를 통해 구조를 결정하는 모든 원리를 누가 확립해 뒀다고 했죠? 라우에라는 사람이 확립해 뒀다고 했죠. 라우에의 직업은? 수학자죠. 수학자는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관심 있을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학자는 뭐 옥텟 룰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도 모른 척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뭐 이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고체 결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이 내부의 화학적 성격과 관계가 있다 없다? 1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그 고체 결정의 이제 화학적인 성격을 언급하기 위해 이런 말들을 쓰는 거니까 그냥 몇 가지 있나 좀 살짝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체 결정을 분석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자, 우선 첫 번째 1. 금속 결정. 자, 뭐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원자 사이 금속 결합하는 거예요. 그냥. 자, 대표적으로 철, 금, 뭐 이런 거요. 뭐 철땡이, 금땡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철땡이, 금땡이니까 내 눈에 액체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고체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철땡이, 금땡이라는 얘기는 고체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고체 안에 원자들이 뭘 하고 있을 것이다? 금속 결합을 하고 있으나 뭐 그게 엑스레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그런 걸 금속 결정이라고 한다. 두 번째, 자, 준달책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준달책에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준달책 표현이에요. 그물형 고체. 뭐 물고기잖아요. 그물은 그물형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뭐 하이탑 같은 책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공유 결정 혹은 원자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 결정, 원자 결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물형 고체라고 이렇게 준달책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 뭐 어떻게 뭐 우리나라 책에는 번역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으로 고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를 뭐 공유 결정, 원자 결정, 그물형 고체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예들이 있을 수 있냐면 바로 다이아몬드 혹은 흑연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황덩어리. 뭐 인덩어리.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 비금속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금속들끼리 이제 모여 있으면 공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뭐 철이건 금이건 다 금속 원소들이에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 흑연, 황, 인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비금속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뭐를 이룰 수밖에 없다? 공유 결합을 이룰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결정, 원자 결정, 그물형 고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줄게요. 아이고, 세 번째는 이온 결정입니다. 근데 이온 결정은 준달책에 말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온 결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온 사이의 이온 결합
으로 고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저번 학기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왜 레티스 에너지라고 있었죠? 기억나요? 레티스 에너지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 레티스 에너지가 바로 이온 결정, 그러니까 이온끼리 뭉쳐가지고 이온 결합이 될 때 그 안에 에너지 관계를 레티스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레티스 에너지는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저 규칙적인 고체 결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준달책이 워낙 두서없게 쓰여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내용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레티스 에너지는 저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그게 바로 요거와 관계가 있는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뭐 천지백깔이죠. 뭐 NaCl, 뭐 MgO, 뭐 CaF2, 뭐 하여튼 뭐 천지백깔이로 세상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게 또 준달책에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8A족 고체? 참 준달책 표현이, 준달책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이 준달이라는 사람의 화학적 수준이 의심이 되는 게 많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화학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이에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미국에 빠지거든요. 이게 준달책의 특징이. 그래서 참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데 하여튼 표현이 이래 이런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책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분자 결정. 그래서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뭐 보통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분자 간 인력으로 고체가 형성된 것을 분자 결정, 혹은 뭐 8A족 고체, 꼭 이런 표현을 쓸 필요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쓰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같은 게 있느냐, 바로 이거죠. 아이스 알죠? 아이스? 얼음이 얼음은 누가 뭉쳐져 된 거예요? H2 분자가 뭉쳐된 건데, 그들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고체 등이 만들어진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가 만들어진 화학적 결합 방식에 따라서 약간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시작될 여러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화학적인 성격으로 나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뭐 원자성 고체, 뭐 이온성, 분자성, 원자성, 거의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지금 몇 시죠? 5시요. 벌써 5시에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1시 갔다 와요. 네. 어이씨 더워.